여러분 모두 과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제 어떠셨나요? 난이도는 다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할만했다. 이 정도는 너무 쉽다. 좀 더 어려운 걸 내달라. 그러면 할만했다. 나름 뭐 배우면서 GPT한테 물어봐가면서 배울만 했다. 오, 그랬다. 그러면 난 이거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강생 수준도 고려 안 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자, 어려웠다. 어려웠다. 어려웠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리캡이라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강의 리캡을 잠깐 하려고 해요. 이거 과제 답안이 준비가 됐고요. 지난 과제의 답안이 곧 이번 과제의 스켈레톤 코드가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모범 답안이 뭔지 한번 뜯어보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소하셨을 개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로직은 뭔지, 뭐 DTO는 뭔지, JWT는 또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화된 지난 과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이 메인 주제인 데이터베이스를 볼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는 안 다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막 그냥 딱 지금 저희가 과제를 하기에 그리고 와플에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만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뭐 무슨 개념이 있는지, 테이블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뭐 그래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DB에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어떻게 데이터를 쿼리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를 다룰 거예요. 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재미있는 개념도 알아볼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과제 코드를 같이 봐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깃허브 클래스룸 링크를 드릴게요. 응? 초대 수동을 해야 될걸? 뭐, 어, 여기다 올릴게. 잡담방에. 그냥 공지에 올려야겠다. 어. 자, 초대 링크가 뜨르게 올라갔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저번이랑 똑같은 과정으로 초대 수락하시고 로컬에 레포 클론까지 해주세요. 클론은 저번 시간처럼 따로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거의 대부분 이제 성공하시도 가져도 하셨고,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요거를 시연하고 할 게 없어서 그냥 요것만 다운받아 주세요. 호호, 호호. 아하, 잠시만요. 그냥 그걸로 봐야겠다. 봅시다. 요게 지난 과제의 모범 답안이자 이번 스켈레톤이고요. 여러분께서 하셨어야 되는 거는 유저 인증을 구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저 인증 로직도 있어야 되고 유저 인증을 위한 API도 있고 그거를 돌리는 비즈니스 로직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실 때 여러분께 저는 컨트롤러가 뭔지 서비스가 뭔지 레포지토리가 뭔지를 알고 그대로 구현을 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짚어드리면 컨트롤러는 가장 우리 모든 API의 가장 앞단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달아가지고 패스 명시해 주면은 요 패스로 들어오는 요청을 요 함수가 실행하게 됩니다. 왜 자꾸 안 해요?
그러면은 그게 컨트롤러고, 그냥 컨트롤러, 그럼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실제 처리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서비스라는 친구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서비스에 보면은 이렇게 유저네임의 랭스, 패스워드, 랭스 이런 거 밸리데이션 하는 로직들이 있고요. 어? 아, 이게 들어가 있었구나. 어쨌든. 예. 서비스에서 실제 로직을 수행한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 로직은 서비스 있어야 되고 컨트롤러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관심사의 분리를 해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각자의 클래스의 역할에 맞는 로직을 넣어놔서 그냥 혼란을 방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 제가 슬랙에서 답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스레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데이터 접근은 어떻게 하냐? 우리 결국 DB에 유저 쿼리 해가지고 유저네임으로 유저가 조회하는지 검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라는 거는 레포지토리라는 애를 둬서 했습니다. 서비스에서 레포지토리를 호출하는 거고, 레포지토리에 이런 식으로 find by 유저네임, 뭐 find by exist by 유저네임 이런 식의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메서드를 만들어 주면 스프링이 알아서 얘 구현하는 메서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려줘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DB에 접근하기 위해서 막 select 별 from 뭐 유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오늘 추가로 다룰 테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가 각각의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의존 관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러는 서비스의 메서드는 컨트롤러에서 모르죠. 레포지토리 메서드는 서비스에서 모르죠. 그 반대 방향은 없어요. 서비스에서 컨트롤러의 메서드 안 부르고 레포지토리에서 서비스의 메서드 안 불러요. 역방향 참조는 없어요. 단방향 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거는 아키텍처가 그런 거고 만약에 뭐 양방향으로 참조한다 하면은 서로 막 인풋 꼬이고 뭐 함수 콜 복잡해지고 난리 나니까 네 단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의존을 어떻게 시키냐 이런 식으로 한쪽 단위 다른 쪽 단에 의존을 하는데 그 의존은 어떻게 시켜줘? 라는 거는 이런 식의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클래스의 생성자가 이 부분인데 생성자에다가 프라이빗 말하고 요 주입받을 클래스 이름을 해주면은 우리는 분명 유저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만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이 어디선가 그거를 잘 찾아서 컨트롤러의 멤버로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컨트롤러에서 마치 이 유저 서비스라는 객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바로 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의존성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필요로 할 때, 그래서 얘를 뭐, 네, 필요로 해서 얘를 함수콜을 한다던가 변수를 가져오는가 이런 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쟤를 의존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관계를 의존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의존성을 주입해주는 코드가 요 코드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여러분이 이런 거 없이 유저 서비스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서 내부의 변수 막 프라이빗 발 유저 서비스 만들어 두고 그죠?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직접 호출을 했겠죠? 이랬을 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리드 원칙 아시나요?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들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솔리드 원칙은 객체 지향에서 지켜야 되는 원칙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너무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 찾아보시. 그러면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이 객체의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객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스 컨트롤러가 유저 서비스라는 객체를 직접 생성자를 불러서 호출하는 순간 얘는 유저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되고 얘는 곧 캡슐화를 저해야 하는 거고 객체지향의 원칙이 객체로 얘네들을 로직을 다 나눠놔가지고 나는 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알아야 돼. 필요 없는 건 몰라야 돼. 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거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싶다가 첫 번째. 그럼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객체를 만들 거야? 라는 거는 의존성 주의보를 해결한다. 그래서 아까 그 코드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은 유저 서비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코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객체를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거는 스프링이 미리 저 유저 서비스라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어떤 클래스가 걔를 필요로 할 때 잘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넣어준다는 걸 주입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넣어주는 데는 어디야? 라는 거는 IOC 컨테이너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저도 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잘 설명된 글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렇고 이제 생소하셨을 개념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과제 리드미에서도 그렇고 질문 답변을 드릴 때도 그렇고 계속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도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고 쓴 것 같아 좀 계속 죄책감이 있었는데 비즈니스 로직은 일단 정의가 굉장히 모호해서 이거를 막 암기하고 막 정확히 알아야겠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러분이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는 구현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유저 인증, 회원가입이라고 해볼까요? 회원가입을 구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랭스는 4보다 작으면 안 되고, 뭐 이미 존재하면 안 되고, 이런 요구를 짰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제가 드렸던 요구 사항인 뭐 이런 요구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넣으신 코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합니다. 요구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코드.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럼 비즈니스 로직이 아닌 코드도 있어? 그런 코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로깅을 한다던가, 우리가 결국 서비스 만들다가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기 위해서 로깅을 하잖아요. 그럼 로깅을 하려면 또 공통 코드, 로깅은 어느 선은 많이 할 테니까 그 공통 코드 어떻게 관리하지? 하면서 뭐 여러 짓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거는 사실 요구사항 구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로그 찍는 거지 그냥. 그래서 걔는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다. 하나의 예시. 그리고 하나 더 뽑자면은 DB 연결을 할 때 DB 연결할 때 지금 우리는 유저 레포지토리 find by username 하면 끝났지만 실제로 얘는 안에서 막 드라이버 막 만들어 놓고 막 커넥션 만들고 막 커넥션 풀 관리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이런 짓들 DB 연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비즈니스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 지금 제가 드린 요구 사항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얘도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이런 그냥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DTO. DTO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이런 DTO라는 패키지가 있죠? 그렇죠? DTO라는 패키지가 있죠. 이 안에 보면은 되게 귀여운 클래스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유저 서비스처럼 로직 많이 들어가는 괴물 같은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클래스 해서 그냥 귀여운 필드들 몇 개 선언해놓고 이게 다거든요. 얘는 뭘 위해서 있는 거냐면 데이터 서로 다른 레이어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순히 값을 담아놓고 있기만을 위한 객체예요. 자, 뭐냐면은 어, 어, 서로 다른 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프론트하고 우리 서버. 프론트랑 서버는 각자 다른 단인 거죠. 애초에 코드가 다르잖아요. 서로 격리돼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론트에서 요청을 줄 거고 저희는 얘네한테 응답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단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럼 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둔 요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요 클래스를 쓰는 거예요. 요거 조회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줘도 문제 없잖아요. 뭐 그냥 얘는 유저를 조회했고 우리는 유저를 내려줬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프론트랑 연결된 부분은 굉장히 변경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UI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볼까요? UI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유저의 이메일만을 내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얘의 학과도 내려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뭐라 하지? 아무튼 어 아무튼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줘야 되는 정보가 바뀐 거죠. 근데 저희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주는 내려줘야 되는 정보가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내려주는 정보를 DB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바뀐 것 때문에 저희 DB에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 프론트랑 소통하는 부분은 디자이너가 UI를 바꾸든 기획이 바뀌든 되게 자주 바뀔 수 있는 영역인 건데 그런 일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DB 들어가가지고 칼럼 DB 요거 다 바꾸고 막 있으면은 되게 불편하겠죠. 장애도 많이 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의 오브젝트를 둡니다. 저희가 저장하는 DB에 저장하는 요 클래스랑은 별개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만 쓸 오브젝트를 따로 파요. 그거를 DTO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유저 DTO라는 게 있고 유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거의 생긴 건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한 이유는 변경의 전파를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DTO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JWT는 뭐냐? 좀 빨리 해야겠다. 아, 저희가 JWT 오센티케이션 필터라는 걸 둬서 유저 인증을 구분을 했어요. 인증이라는 거는 이 유저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유저가 맞아? 라는 뜻이에요. 얘가 뭐 이스샤인이라는 유저네임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는데 이게 정말 얘가 이스샤인이라는 유저 맞아? 이거를 검증하는 걸 인증이라고 하고 그거를 수행하는 방법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세션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쿠키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여러 방법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JWT라는 방식이에요. JWT는 뭐냐? JSON 웹 토큰이라는 거고, 아, 그 유저의 인증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해서 만든 그냥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정말 암호화된 이상한 문자열처럼 생겼고,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JWT 토큰이라는 걸 들고 저희한테 접근을 하면은 서버에서는 그거를 까봐서 이제 얘가 정말 이 유저가 맞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유저가 클라이언트에서 유저 정보를 변조해가지고 악의적인 요청을 보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서버에서 디코딩 하려고 할 때 변조된 정보이므로 디코딩이 실패하게 되고 얘는 인증 실패야. 너는 요청 안 받아줄 거야. 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찾아보시면 좋은 글이 많이 나오고 저는 여러분 코딩 애플 아세요? 그 개발 유튜버인데 이거를 뭔가 여기에 교육용으로 넣기는 그렇게 좋은 유튜브인지 몰라서 안 가져왔지만 그 사람 설명이 참 좋더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다뤄볼까요? 여러분이 예외를 발생시켜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뭐 랭스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은 400 에러를 내려줘야 되죠. 근데 이런 400 에러를 내려줄 때 어떻게 내려줄 거냐? 이 400 에러를 내는 곳은 서비스 단인데 서비스 단에서 400이라는 정말 HTTP에 너무 강한 매너가 가지고 있는 애를 내려주면은 서비스에서 서비스가 해야 될 일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익셉션 핸들러라는 걸 두게 돼요. 저희는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라는 걸 파일을 두고 있고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러 어드바이스가 달려 있죠. 얘는 저희 모든 컨트롤러의 아래의 어떤 규칙을 적용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셉션 핸들러는 말 그대로 발생한 예외를 핸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이 캐치 아시죠? 트라이 캐치 트라이 문에서 익셉션 발생하면은 캐치 문에서 그 캐치해가지고 실패 로직 뭐 처리 로직 돌리잖아요. 그거를 좀 더 글로벌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크게. 그냥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서비스나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그 인셉션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트라이 캐치를 넣지 않더라도 여기에 걸린다는 뜻이 돼요. 여기에 걸리면 무슨 뜻을 해주냐? 요 에러와 에러 코드라 그리고 HTTP 에러 코드를 넣어서 리스폰스 엔티티를 내려줍니다. 응답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저희는 요 익셉션을 수로 했을 뿐인데 스프링에서 얘를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알맞은 에러 응답을 클라이언트한테 내려준다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은 여러분은 코딩 할 때마다 여기서 컨트롤러의 응답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복잡한 과정을 해야 했겠죠. 그거를 막아주는 친구입니다. 오, 오, 오. 자, 핸들러 아규먼트 리솔버. 자, 그리고 요거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유저 아규먼트 리솔버라는 게 있죠. 요거는 그거를 볼까요? 그 유저 컨트롤러에 아, 죄송. 어스 컨트롤러에 레지스터 리퀘스트라는 인자를 받잖아요, 얘가. 자, 얘는 지금 여러분 윈도우 B 아니 컨트롤 B 해보시면은 참조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얘를 부르는 코드가 도통 존재하지가 않는데 스프링은 얘를 어떻게든 호출을 하고 심지어 요 레지스터 리퀘스트라는 인자를 아주 잘 채워서 저희한테 넣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한 것이 요 핸들러 메소드 아규먼트 리솔버입니다. 스프링의 내부 클래스고요. 얘가 지금 내부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그 인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로직은 여기선 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질문 답변 드렸던 스레드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정확히 똑같이 이용해서 유저 컨트롤러에서 유저 타입의 인자를 이렇게 받기만 하면은 그냥 저희가 유저를 어디선가 조회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에 잘 유저 객체가 꽂혀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게 유저 아규먼트 리솔버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 로그인 요 유저 타입의 파라미터가 그 컨트롤러에 붙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래 요 함수의 방식으로 해당 유저 객체를 만들어서 인자로 넣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참고로 지금 요 스켈레톤 코드가 여러분께 드린 스켈레톤하고는 살짝 달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고 제가 스켈레톤 코드를 이상하게 짰어요. 여러분이 과제 통과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제가 헛짓해가지고 살짝 제 의도대로 코드를 못 짜시게 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좀 추하게 다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놨어요. 근데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요 아규먼트 리졸버에서 유저네임이 없으면은 인증 실패 처리하는 로직이 있었어요. 그 사비겔 에러를 여기서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의도는 유저 아규먼트 리졸버보다 앞단에 있는 JWT 어센티케이션 필터에서 모든 인증을 처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인증 로직이 요 뒷단에도 있다 보니까 앞단에서 인증을 안 하게 되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코드에는 아규먼트 리졸버에 인증 로직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유저네임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유저를 조회하는 기능만 하고 있다. 예요. 아, 다 했다. 이제 필터. 네. 그러면 JWT 오센티케이션은 원래 뭘 해야 됐나요? 여기는 원래 무슨 코드가 들어갔어야 했나요? 를 보겠습니다. 일단 필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필터라는 거는 여러분이 서버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마다 요청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실행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로직들을 제가 어떻게 짰나를 보면은 아, 여기가 핵심입니다. 토큰을 authorization이라는 HTTP 헤더에서 받아가지고 얘를 밸리데이트 합니다. 얘가 위조된 요청은 아닌지 검사를 한번 해요. 그래서 위조되지 않았으면은 그 토큰에 들어있는 유저네임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이거죠.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어딘가에 유저네임을 잘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실행되는 그 유저 아이디어스 메소드가 앞단의 필터가 넣어놨던 유저네임이라는 값을 보고 그 유저네임으로 유저를 조회해서 컨트롤러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아이그먼트 리솔버, 컨트롤러 식의 흐름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인증 실패했다, 토큰이 변주돼 있다 하면은 이렇게 400일 에러를 내려줍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의도한 코드였어요. 하지만은 제가 그지같이 코드를 짜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잘 구현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6시. 죄송해요.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살짝 어려운 내용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필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스프링 MVC랑 서블렛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이 와플에서 개발을 하실 때 솔직히 여기 볼 일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부트를 배우는 그 아래에서 돌아가는 원리는 알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많이 힘들었어서 그래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주제고 그냥 얘가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구조를 썼어요. 이게 그러면은 요 구조에 대해서 좀 확장된 버전이라고 감을 잡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스프링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봅시다. 스프링은 여러분 지금 서버 개발하시려고 스프링을 쓰고 계시지만 스프링은 서버 개발만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얘는 서버 개발 말고 그냥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징이라든지 뭐 배치라든지 굳이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는 그런 서버가 아닌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기능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얘가 여러 모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코어라는 되게 중요한 이런 애들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모르는 말이 많죠. 뭐 AOP, 뭐 웹, 서블렛, ORM, 뭐 메시징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은 모듈로 쪼개져 있고 게임 개발자는 내가 구현하려는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모듈만을 골라서 조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모듈 드럽게 많은데 내가 개발하는 거는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되지? 이 중에서 대체 뭘 가져가야 되고 얘네들이 각각 버전은 뭘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얘를 해결해 주는 게 스프링 부트입니다. 스프링 부트 보시면은 여러분 빌드 그레이들이라는 아니 파일을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부트,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이 스타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라이브러리를 다 갖고 오고 있어요. 이게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 주는 거고 스프링 부트에서 너 웹 개발할 거야? 그러면은 이런 모듈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내가 버전 잘 맞춰가지고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줄게. 넌 이것만 쓰면 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듈이 상세한 모듈이 존재를 모르고도 스프링 부트 덕분에 그냥 딸깍 할 수 있다. 이런 고민도 생겨요. 내가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했는데 내가 뭐 비즈니스 룰은 다 짰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막 HTTP 응답 들어오는 거를 받고 파싱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다시.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웹서버라는 친구고,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제가 드렸던 유튜브 10분짜리 영상 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HTTP 요청을 받아주는 게 웹서버고, 거기에 플러스로 동적인 응답을 내려주고 싶다면 쓰는 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와스잖아요. 그럼 와스하고 내 애플리케이션 코드, 요 스프링 코드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키지? 라는 것도 스프링부터 해결을 해줘요.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무려 홈캐시라는 와스를 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버튼 딸깍 하면은 요 콘솔을 잘 보시면은 톰킷이라는 게 막 굴러가면서 HTTP 요청을 받을 수 있게 켜져요. 얼마나 좋은 기능입니까? 이게 스프링 부트다. 그러면은 그렇고 좋아요. 그럼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에서 웹 개발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모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 중에서 저희는 스프링 웹 MVC라는 모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제일 근본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은 제일 처음부터 나왔다는 말도 맞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아마? 네. 그러면은 봅시다. 요 MVC라는 말 보자마자 그냥 숨이 턱 막히죠. MVC가 뭘까요? 혹시 안드로이드 개발 또는 iOS 개발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오, 그렇군요. MVVM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디자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뭐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과 데이터 접근하는 부분과 데이터와 그 UI와 얘네들을 잘 구분을 하지 않으면 스파게티 코드가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하지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 나온 패턴들이 몇 개가 있어요. MVC, MVVM, 뭐 MVP. 그 중에서 스프링은 웹 개발을 위해서 MVC라는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쓰는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쓰는 거고요. MVC가 뭔데?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뜻이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MVC가 뭔지를 깊이 알 필요는 당장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컨트롤러의 응답으로서 막 HTML을 내려주고 그럴 거면은 좀 필요한데 어차피 뷰 그려주는 거는 UI 그려주는 거는 프론트 개발자들이 해줄 거라서 저희는 제이스만 내려주면 되고 뭐 그래서 MVC를 알 필요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해보시고 요 링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요 설명을 볼까요? 여기 공식 문서에 있는 스프링 웹 MVC에 대한 소개인데 어쩌고저쩌고 이 중에서 MVC라는 말은 이제 대충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서블릿 API는 뭐냐? 서블릿이라는 거는 아주 옛날 옛쪽에 이거 96년인가? 자바 진영에서 동적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API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셨겠지만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정적인 웹페이지 그냥 내가 들고 있는 파일 내려주는 것밖에 못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그인도 구현해야 되고 막 뭐 장바구니도 구현해야 되고 동적으로 HTML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동적인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자바에서 제시한 게 저 서블릿이라는 기능, 뭐라 해야 되지? API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라는 거는 제가 어제 데모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궁금해서. 신기하더라고요. 보시죠. 이거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서블릿으로 만들어가지고 클로드한테 이거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보시면 여기 톰캣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그냥 서버가 저희 스프링 부트랑 비슷하게 뜨고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코드를 봐야지. 예,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웹페이지가 뜹니다. 요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뭔가 이런 식으로 URL 패스 만들어 두고 do get이라는 걸로 오버라이드 하면은 get 요청이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왜 저희 자바 코딩 할 때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하는 것처럼 HTML을 막 이렇게 직접 짜가지고 아웃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은 요게 요런 화면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쵸. 신기하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답니다. 그러면 난리 나죠? 지금 뭐 벌써 지금 아, 숨이 턱 막힙니다. 지금 아웃 프린트 는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어디 갔어? 그쵸. 뭐 이렇게 일단 코드를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여기에 대해서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API 추가할 때마다 서블릿 클래스 계속 하나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또 귀찮은 게 웹 XML이라는 요 파일에다가 얘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거 왜 등록된 건가? 아무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막 배포하려면은 와르라는 파일을 압축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걔를 톱킷에다가 올려주고 귀찮은 짓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 서블렛 이거 쓰는 거 너무 귀찮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라는 그 생각을 사람들이 하다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방법이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디스패처 서블릿은 서블릿이에요.
여기, 아,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시프트 두 번 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결국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서블릿이라는 친구를 구현하는 클래스예요. 뭐 어쨌든 올라가 보면 나오면 여기 있죠. 서블릿을 구현하는 클래스예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서블릿 너네 API 생길 때마다 다 만들 필요 없어. 서블릿은 딱 하나만 두고 걔를 최전선에 둬. 그래서 모든 들어오는 요청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먼저 받고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이 하는 일은 뭐야? 들어온 요청을 보고 얘를 어느 컨트롤러에 넘겨야 될지를 네가 선택해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컨트롤러가 맞습니다. 우리는 컨트롤러 막 이렇게 로직으로 막 코드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디스패처 서블릿이 들어온 요청을 보고 얘는 무슨 유저 컨트롤러한테 시켜야겠다. 얘는 오스 컨트롤러한테 시켜야겠다.를 지가 판단을 해서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나 여기 컨트롤러 호출하는 4번 맞나? 저 4번 어딘가에서 저의 유저 알규먼트 리솔버가 동작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컨트롤러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요청을 넣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데이터베이스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보고 있었던 거고 이 앞에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응답을 반환하면은 막 이렇게 막 모델이랑 막 뷰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뷰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건드릴 일이 없어요. 보시면은 보라색 부분이 implemented by developers죠. 저희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를 파란색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고 저희는 보라색을 건드리면 됩니다. 드디어 필터란 무엇인가? 필터도 서블릿과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서블릿 API 생길 때마다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API마다 공통으로 해야 되는 로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API가 불렸어를 로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서블릿 코드마다 시작할 때 로거 막 로그 이런 거 적고 있으면은 되게 빠뜨리기 쉽겠죠. 이런 거를 공통으로 처리하려면은 결국 모든 요청에 앞서 항상 실행되는 애를 둬야 되는데 그게 필터예요. 필터라는 거를 등록을 해두면은 서블릿이 부리기 앞서서 필터가 실행이 된다라는 개념이 서블릿과 함께 있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블릿에 전달되기 전과 서블릿에서 응답을 내보낸 직후 호출되는 게 필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저희는 서블릿 여러 개 안 쓰고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단 하나만 쓰고 있다고 했죠. 여기 디스패처 서블릿 있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실행되기 전에 앞서서 그리고 실행되고 나서 필터라는 애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저 필터 안에서 유저 인증을 구현을 했죠. 그게 의도였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모든 API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막 맨날 코드 복분 안 하고도 유저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사실 그러면 이런 질문. 유저 인증할 때 그러면 필터 쓰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예요?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왜 과제에다가 필터에서 인증하라고 했어요? 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스프링 MVC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블릿을 알아야 하는 필터를 스켈레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유저 인증을 필터로 구현을 했다. 그래서 모쪼록 즐거우신 탐구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퀴즈 끝났어요. 아,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언제든지 슬랙으로 주셔도 됩니다. 알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폭풍같이 설명해놓고 질문을 바라는 거 되게 질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렵네요. 일단은 빨리 넘어가 볼게요. 나중에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이제 진짜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수업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학교에서? 일단 저는 안 들었어요. 혹시 근데 들으신 분 계세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몰라도 돼요. 저도 안 들었으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베이스죠. 자, 영속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뭐 유저 정보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했는데 유저 정보를 당연히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 유저는 뭐 언제 가입을 해서 유저는 뭐 패스워드는 뭐고. 근데 이거를 어디에 저장할 거야? 라는 고민이 생기죠. 아, 이거 그냥 웹서버에 그냥 넣어두면 안 돼? 웹서버에다가 그냥 리스트, 어리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유저 넣어두면 안 돼? 안 되겠죠. 서버 꺼지면은 유저 정보 다 날아가고 망하겠죠. 그러면은, 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 볼까? 텍스트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엑셀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어볼까?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데이터 유실을 막을 수 없다. 뭐, 그거 텍스트 파일 날아가면 어쩔 거예요. 그죠? 또 많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뭐 복잡한 관계를 가진 데이터 표현하기 어려워요. 막 저는 회사에서 요즘 만들고 있는 게 그 그 B2B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막 회사는 회사에 막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회사에 물려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이 있고 회사에 또 부서가 있고 근무지가 있고 근무지와 부서의 매핑 정보가 있고 되게 이런 복잡한 관계가 많아요. 얘네들을 그냥 텍스트 파일로 관리한다? 굉장히 읽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동일한 리소스에 동시에 여러 접근이 있을 때 동작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막 어떤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요청이 동시에 두 개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얘를 읽어서 플러스 1 시키는, 얘는 얘를 읽어서 쓰는 연산을 하고 또 얘도 얘를 읽어서 쓰는 연산을 했는데 동시에 읽어가지고 동시에 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저희 다 다음 세미나에서 다룰 거니까 깊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가 짱입니다. 이거를 다 해결해 줍니다. 막 장애 상황의 복구 같은 것도 잘 지원해주고, 복잡한 관계를 가진 데이터 표현하는 것도 아래에서 우리 배울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리소스에 여러 접근이 있을 때 잘 동작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락이라는 걸로 보통 구현을 하는데, 그거는 다다음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혹시 요거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테이블, 레코드, 칼럼, PK. 난 이게 뭔지 안다. 네 개 모두 다 안다. 들어는 봤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건 보셨나요? 제가 공지 드렸던 셀렉트,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는 혹시 한 번씩 보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자, 되게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사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관계형 DB예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은 테이블이라는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어떤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보완하고 싶으면은 테이블이라는 걸 만듭니다. 직관적이죠. 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진짜 표요. 이거 칼럼 해가지고 뭐 이름, 잠시만. 아이디, 이름, 뭐 있어, 이메일. 이런 식의 각 타입의 어떤 그 데이터 하나가 가져야 되는 그 세부적인 데이터? 아이씨. 아무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표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아이디 1에 뭐 송동엽이 무슨 메일을 읽는 거고, 아이디 2에 임찬영이 무슨 메일을 읽는 거고,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 그냥 엑셀에 쓰는 거랑 다른 게 없죠. 그러면은 요걸로써 테이블, 레코드, 칼럼까지는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PK는 뭐냐? 각 행을 구분하는 고유값을 말하고 요 아이디예요. 그냥 진짜 별거 없고 아이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송동엽이 두 명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디 값을 줘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디 값은 당연히 이 테이블에서 유니크 해야겠죠.
뭐 그런 식별자를 PK 기본 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형 DB의 구조, 구조? 그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자꾸 관계형 DB라는 말을 쓰는데 비관계형 DB도 있어? 라는 질문이 드시겠죠?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네,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세미나에서는 안 다룰 것 같습니다. 안 다룹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널리 쓰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처음 배울 때 공부하기 좋은 게 MySQL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커 컴포즈로 MySQL을 띄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MySQL은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 MySQL이라는 걸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쓸 거예요. 그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SQL입니다.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기 위한 표준 언어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Select, Update, Insert 뭐 어쩌고 얘네들이 다 SQL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자바 코딩할,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딩할 때 자바나 C나 이런 언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DB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언어를 써야 돼? 라고 했을 때 쓰는 게 SQL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무슨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를 각 DB들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QL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요, 더 있어요. 종류는 더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더 몰라요. DDL하고 DML. 일단 DML부터 볼까요? DML이 여러분께 아마 더 익숙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Select, Insert, Update, Delete예요. 그래서 조회하고, 뭐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기본적인 4개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연산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CRUD라고도 부르거든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래서 여러분은 서버 개발을 하시니까 DB에는 리소스를 계속 관리를 하실 거고 그런 리소스에 대해서 리소스마다 CRUD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DML이고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명령어예요. 그러면은 DDL은 뭐야? 얘는 테이블 구조를 아예 변경하는 애들이에요.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 create, 또는 테이블 구조를 수정해, alter, 테이블을 없애겠어, drop. 딱 이름만 들어도 벌써 파괴적이죠? 지금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죠? 지금 DML은 한낱 조회, 한낱 추가. 그냥 이 테이블 자체의 구조는 안 변하면서 얘네들의 저장된 데이터만 바꿨는데 DDL은 뭔가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DDL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 라는 것도 아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치트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예시만 좀 적어 놨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얼마나 했지? 오케이. 자, 이제 테이블 관계를 설계해 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막 뭐가 뭐를 갖고 뭐가 뭐를 여러 개 가지고 이런 식의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데 이거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연관 관계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관 관계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고객과 주문의 관계. 우리가 대민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고객마다 주문건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하나의 고객이 여러 주문건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각 주문은 하나의 고객을 가지게 되죠.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과 수업의 관계도 생각해 볼까요? 학생은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업도 여러 학생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뭔가 관계를 다양한 종류로 맺고 있다. 얘네들을 어떻게 DB에 표현해? 라는 거는 외래키라는 칼럼을 둬서 표현합니다. 바로 예시를 볼까요? 1대 N 관계부터 볼까요? 요 고객 대 주문인 관계를 우리는 1대 N 관계 또는 1대 다 관계라고 불러요. 이름은 직관적이죠? 하나가 여러 개를 가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 한 명이 여러 개의 주문을 가지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테이블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DDL이죠. 크리에이티블 DDL이죠. 보시면은 커스터머라는 이 고객 테이블에는 아이디, 네임, 이메일, 폰 이렇게 고객 정보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더, 주문 쪽, 더 많은 쪽에는 오더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 플러스 커스터머 아이디, 무슨 무슨 아이디라는 칼럼이 들어가 있죠. 얘를 외래키라고 부릅니다. 외래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 다른 테이블의 PK를 참고하는 거를 외래키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고객은 한 명이고 여러 개의 주문을 갖고 있을 때 해당 고객이 여러 주문들을 해당 고객 여러 주문들의 커스터머 아이디 칼럼을 커스터머의 PK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그냥 이게 커스터머 테이블이라고 치면은 오더 테이블이 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뭐 PK 있을 거고 아이디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있을 거고 여기 기타 정보들이 있겠죠. 뭐 음식이라든지 뭐 어쩌고 뭐 예를 들어 뭐 PK 밤이 있을 거고 있을 때 만약에 송동엽이라는 유저가 주문을 막 했어요. 그러면은 해당 유저의 주문건들은 커스터머 아이디를 1로 하고 1로 하고 1로 하고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애들은 유저 아이디가 1인 애의 주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다. 오케이. 여러분, 똑똑하신 서울대생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레코드 하나에 대해서 얘 종속되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다른 테이블에 있죠. 이럴 때 각 테이블 간 관계는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얘를 부모라고 칭하고 얘를 자식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부모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것도 꽤 직관적이죠. 부모 한 명에 대해서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 우리 실제 세상과 굉장히 일치를 하죠. 그래서 부모 테이블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일쪽의 테이블, 1대 N에서 일쪽의 테이블, 그리고 프린키, 외래키 없는 테이블이라고 아시면 되고, 자식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프린티 있고, 저거 뭐야, 외래키 있고, 뭐라 그러지? 여러 개, N쪽이고, 그런 테이블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죠. 뭐, 포린키 어쩌고, 레퍼런스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포린키 컨스트레인트, 외래키 제약이라는 건데, 더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크게 아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럼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송동엽이라는 이 유저의 주문권을 모두 알고 싶어. 송동엽이라는 유저의 정보와 함께 얘의 모든 주문권을 함께 처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한 번에 조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도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렸었죠? 이런 거예요. 요 조회 예시. select select 어쩌고저쩌고 from customer. 근데 from 전에 하나가 더 붙었죠. left join. 그래서 커스터머의 오더를 left join해서 가져온다. 조인 한다는 거는 이 테이블의 레코드를 다른 테이블 레코드랑 연결해서 가져온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은 연결하는 기준은 뭐야?
커스터머의 아이디랑 오더의 커스터머 아이디랑 일치하면은 연결해서 가져와. 라는 거예요. 이게 조인입니다. 레프트 조인은 뭘까요? 되게 조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레프트 조인, 뭐 라이트 조인, 그 뭐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많은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1대1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대다 관계를 봅시다. 다대다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학생과 수업의 관계로 돌아가 봅시다. 수업 하나에 여러 학생이 존재해요. 맞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대 다 관계인 거고, 아, 그러면은 학생 테이블에 왜 이렇게 둬야지? 렉처 아이디라는 왜 이렇게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예를 드는 순간, 스튜던트의 각 레코드는 해당 강의의 스튜던트라는 의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쵸? 그 종속된 상태에서 학생 한 명이 여러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학생 하나의 레코드에 여러 렉처를 넣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RDB는 요 칼럼의 자료형으로 리스트 같은 건 지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꼬이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법은 두 개의 1대 N 관계로 분해를 합니다. 다대 다로 마주보는 테이블을 1대 다하고 1대 다하고 이렇게 두 개로 풀어내는 거예요.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테이블이 있고 서브젝트 테이블이 있어요. 얘네 각각은 보면은 포린키 안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없어요? 그냥 지들 정보만 갖고 있고. 그럼 우리는 중간 테이블을 둡니다. 인롤먼트라는 테이블을 둘까요? 스튜던트와 서브젝트를 연결하는 별도의 테이블을 두는 거고 그 연결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수강 신청? 수강?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롤먼트라는 이름으로 둔 거고. 그럼 얘 테이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스튜던트에 대한 외래키와 서브젝트에 대한 외래키를 가지는 거예요. 볼까요? 요거를 봅시다. 아, 내가 확대 안 하고 있어. 자, 학생, 김학생, 이학생, 박학생. 아, 클로드가 이런 이름으로 해줬구나. 그리고 서브젝트 이렇게 있는데 김학생이 DB도 듣고 자료구조도 들었네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인롤먼트 테이블에 해당 매핑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학생이 데뷔드와 A를 받았네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 학생도 두 개의 들은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러면은 이제 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임 학생이 들은 여러 강의를 모두 조회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인롤먼트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아이디가 김 학생의 아이디인 레코드를 싹 찾고 그럼 걔네들의 서브젝트 아이디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서브젝트 아이디로 서브젝트 테이블을 또 조회해서 그 레코드 다 긁어오면 돼요. 그죠? 두 번의 쿼리가 발생하겠죠? 아, 나는 한 번 하고 싶어. 그러면 조인하면 돼요. 그게 이 코드입니다. 보시면은 스튜던트, 인롤먼트, 서브젝트 전부 다 조인을 해서 검색 조건은 없구나. 어쨌든 예, 전부 다 조인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나는 이 대배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을 알고 싶어. 하는 마찬가지로 인롤먼트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 요 서브젝트의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 PK1 요걸로 인롤먼트 테이블을 조회해서 인롤먼트 싹 가져오고 걔네들의 스튜던트 아이디로 다시 스튜던트 테이블을 조회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대다 관계는 1대다 관계 두 개로 풀어낼 수 있다. 입니다. 저는 DB 모델링 할 때 다대다가 제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 여러분 분명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오케이. 1대다 뭔지 알았고 다대다 뭔지 알았어. 왜냐면 이제 근데 뭔지는 알겠는데 아직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지금, 뭐, 관계 한 두세 개 있으면 그렇다 치는데, 관계 막 몇십 개 되고 몇백 개 되면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지? 걱정이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시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라는 거고,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구조거든요. 커스터머가 여러 오더를 가질 수 있어. 라는 거를 테이블 두 개 그림 그려두고, 저 보이시나요? 저거 짝대기 두 개 있는 거, 동그라미랑 짝대기 세 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얘는 일쪽이라는 거고, 이 일쪽이 0개 또는 n개의 메소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죠? 저희가 얘기했던 저 커스터머 한 명이 오더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어. 또는 뭐 아예 안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나 테이블도 1대다 2개로 교환, 해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시즌트 하나가 여러 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소리트 하나가 여러 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것이 저희 세미나에서 조별 과제도 하실 거고, 토익 프로젝트에서 또 조별로 개발하실 건데, 그때 서버 개발자들끼리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럴 때 팀원들 사이에 서로 동일한 테이블 이해를 하기 위해서 ER 다이어그램 만들어서 한번 테이블 설계를 같이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 그러면 ER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요? 이거 손으로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나요? 라는 거는 절대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맞으면 뭐 드로우 아이오도 있고 뭐 있더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머메이드라는 거를 가장 잘 좋아합니다. 머메이드가 이런 식으로 머메이드 문법에 맞춰서 대충 이런 식으로 짜주면은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심지어 좋은 게 이게 노션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동아리에서도 노션 쓰고 어디 가든 노션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노션에서 이거 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여기 슬래시하고 코드 하시면 이렇게 있어요. 코드 머메이드 버젓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코드 고르시고 여기서 머메이드를 검색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ER 다이어그램 막 이렇게 벌써 막 생기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아, 그리고 머메이드는 ER 다이어그램 말고도 많은 다이어그램을 제공해요.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있고 플로우 차트도 있고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쓰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요거 많이 쓰기도 해요.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다음은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인덱스 내용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는 인덱스는 작년 세미나에서도 안 가르쳤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인덱스 안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인덱스를 안 가르치기에는 너무 너무 중요한 개념 같아서 저는 갖고 왔습니다.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일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미리 말씀드리면 과제에서는 선택 과제입니다. 선택 사항으로 인덱스를 구현하는 게 과제에 있어요. 인덱스가 뭐냐? 목차입니다. 색인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찾기 위한 목차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유저 테이블에 100만 개 레코드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1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한 서비스인데 여기서 송동엽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저를 조회하고 싶은 거죠.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만약에 송동엽이라는 무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최초 가입자여가지고 뭐 그럼 바로 조회할 수 있겠죠. 근데 100만 번째 가입자 아니면 진짜 애매하게 막 50만 번째 가입자 그러면은 테이블 쭈루룩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별로지 않나요?
아, 잠깐만. 여기 자료구조 들으신 분 계신가요? 자료구조 들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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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시간 복잡다가 ON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도 문제가 없게 설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많은 데이터 저장해놓고 검색은 드럽게 느리면은 아무런 뭐 효용 가치가 적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거를 둡니다. 어떤 식이냐면, B트리를 두는 거예요. 나는 B트리가 뭔지 안다. 좋습니다. 트리죠, 트리. 자, 자, 자. 아, 이 비율을 먼저 볼까요? 이런 거죠. 저희가 책에서 어떤 내용을 찾고 싶을 때 그 한 페이지 페이지 하나하나 넘기면서 찾는 것보다는 맨 뒤에 있는 목차 보고 아, 몇 페이지에 나오는구나를 찾아서 해당 페이지로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인덱스도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책 마지막에 있는 목차 그거의 구현 그거를 구현한 자료 구조가 B트리다라는 거죠. 봅시다. 사용자 테이블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했던 얘기죠. 이형이를 찾으려면은 다 찾아야 돼요. 최악의 경우 모든 행을 다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걸 둡니다. 인덱스는 칼럼마다 또는 칼럼의 조합마다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 칼럼에 대한 인덱스를 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름 칼럼에 대한 인덱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을 키로 하는 B트리입니다. 밸런스드 트리 그러니까 아무튼 트리 구조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일렬로 날된 데이터 쓰면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B트리로 저장이 돼 있으면은 트리의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대소 비교하면서 아래로 쭉쭉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이영희 레코드니까 지금 자 시작 위치 루트가 박민수예요. 이영희는 박민수보다 가나다 순으로 뒤로 있네. 그러면은 왼쪽 자식이 아니라 오른쪽 자식을 봐야겠네. 하고 오른쪽 자식을 봐요. 또 지금 그래서 이영희가 나왔죠. 아니면 더 뭐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뎁스가 더 깊다고 하면은 그 해당하는 레코드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비트리 탐색을 하면서 리프까지 내려가서 찾는 거죠. 그럼 뭐가 좋냐 하면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보다 요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라 요 트리의 하이트만큼만 찾으면 되니까 훨씬 빠르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아무튼 빠르게 찾기 위한 구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는 어떻게 만들어? 라는 거는 DDL을 하면 됩니다. DDL에 create index라는 종류가 있어서 create index 하고 index name, on 테이블하고 칼럼 이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아, 나는 데이터 내 테이블이 조회가 정말 빨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모든 칼럼에 그냥 인덱스 다 넣어버릴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덱스는 결국 테이블 외에 별도로 저장 공간을 두는 거예요. 테이블은 이렇게 이미 있는 거고 여기에 비트리 구조를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덱스를 칼럼마다 계속 만들면은 그만큼 그 저장 공간을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일단 이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테이블이 데이터 하나를 삽입할 때마다 추가를 할 때마다 인덱스에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인덱스를 통해서 실제 테이블이 데이터를 찾을 건데 테이블에만 레코드 추가해놓고 인덱스에는 반영 안 해두면 그 레코드는 해당 인덱스는 못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인덱스가 정말 칼럼마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레코드 하나 추가할 때마다 모든 인덱스 다 건드려야겠죠? 그러면 결국 쓰기 작업인 건데 그것도 테이블 쓰기 작업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되게 부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칼럼에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테이블에 자주 하게 될 쿼리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칼럼에만 두면 돼요.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집 주소 같은 게 있어요. 유저 테이블에 집 주소가 있는데 우리 서비스에서 집 주소를 유저를 줘야 할 일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있을까요? 이름으로 조회하거나 이메일로 조회하는 경우는 있어도 집 주소 위경도로 조회할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이 없겠죠? 그러면은 그 칼럼에는 굳이 인덱스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율이 좋은 칼럼, 그렇습니다. 아이씨, 예, 얼른 넘어갈게요. 이건 또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DB가 뭔지 대충 알았어요. 이제, 네, DB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럼 스프링에서는 DB를 어떻게 접근해?를 봅시다. 개념이 하나 더 튀어나왔어요. ORM,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는 건데, 번역기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번역기예요. DB는 뭐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insert into라는 언어를 쓸 거고, 객체 지향에서는 생성자로 객체를 만드는 언어를 쓸 거예요. 얘 두 개를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 주는 게 ORM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코딩할 때 insert into, select 이런 거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객체 지향 코딩 하듯이 new user, 뭐 user.set 어쩌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ORM이 그 중간에 껴서 자동으로 SQL 쿼리를 만들어주고 DB에 쏴준다는 거예요. 훌륭한 친구죠.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다 했던 얘기라서. 네. 그래서 ORM은 번역기다. 그러면 우리도 ORM을 씁니다. 그 ORM이 바로 스프링 데이터 JDBC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레포지토리, 유저 레포지토리에다가 find by 유저네임 이런 거 하셨던 그 부분이 바로 ORM입니다. 스프링에서 ORM을 지원을 해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ORM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데이터 JDBC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JDBC가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JPA, 데이터 JPA를 많이 써요. 근데 요거를 쓰게 요거를 가르치자니 되게 가르쳐 드릴 내용이 엄청 많아요. JPA가 하는 되게 묵시적인 동작, 알아내는 동작 엄청 많고 그리고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전 처음 배울 때 어디까지가 JPA가 하는 일이고 어디까지가 RDB의 개념이고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저희는 JPA보다는 좀 더 경량져진 JDBC를 데이터 JDBC를 씀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JPA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혹시 JPA 써보신 분은 스프링 세미나를 들으신 거 아니죠? JPA가 뭔지 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데이터 JDBC로 이제 DB 테이블, 우리가 MySQL에 놓은 이 테이블을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드로 끌고 와볼까요? 그때 쓰는 개념이 엔티티랑 레포지토리입니다. 엔티티, 우리 이미 썼어요, 과제하면서. 유저, 보면은 요거예요. 저희 테이블, 저희 거기 그거 있거든요. 그, 어, 어? 알겠구나. 오케이. 이따가 드릴 건데, 저희 여기 어디야? 레포에서 메인 하위에 리소스 하위에 DB하고 마이그레이션 타고 들어가시면 SQL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DDL을 저희가 미리 넣어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DB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은 얘를 애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쓰기 위해서 별도의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엔티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게 유저 테이블이고 이게 유저 클래스인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아이디, 유저네임, 패스워드 다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코트닛식으로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를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엔티티는 뭐냐? DB 테이블을 표현하는 클래스이고 DB 테이블의 레코드 하나는 이 엔티티 객체 하나.
라는 뜻이래요.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네. 그렇고, 그러면 이 엔티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 라는 거는 레포지토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유저라는 거를 제네릭 타입으로 갖고 있는 크루드 리포지토리라는 뭐야, 추상 클래스인가? 인터페이스네요. 얘를 상속하는 유저 레포지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특정 규칙에 따라서 메서드 이름을 써주면은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내부적으로 SQL 쿼리를 써줘요. 엄청 신기하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거. 이 규칙에 대해서는 그냥 인터넷에 스프링, 스프링 릴레이셔널 쿼리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쿼리 키워드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이용해서 DB 테이블을 우리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녹여주면 되고 그거에 대한 접근은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레포지토리는 보통 엔티티마다 둬요. 유저 레코 엔티티가 있으니까 유저 레포지토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참고로 엔티티와 레포지토리라는 개념은 스프링 데이터만의 개념은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DDD라는 도메인 주도 개발이라는 어떤 방법론 디자인 패턴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스킵할게요. 저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테이블을 다시 한번 들고 와볼까요? 얘를 엔티티로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테이블 우리 만들었던 거 그대로 코틀린 코드로 옮겨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아이디, 뭐 허스음 아이디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레포지토리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아, 이 코드에는 레포지토리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죠? 없어도 되는데 얘가 있으면 뭔가 추가적인 기능을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스킵. 없어도 됨. 그리고 다대다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엔티티 만들고 하면 돼요. 똑같이 웨리키도 그냥 테이블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고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잠깐 괴물 같은 코드가 하나 나왔죠. 지금 분명히 제가 방금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파일을 잘 어떻게 잘 줘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갑자기 무슨 쿼리 어노테이션을 달더니 셀렉트 쿼리를 장황하게 써놨어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기반으로 쿼리하는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복잡한 쿼리는 못해요. 막 그룹 바이 필요하고 막 서브 쿼리 필요하고 되게 복잡한 쿼리는 못해요. 조인도 좀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쿼리 메서드로는 쿼리를 하기가 힘들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충 메서드 이름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적당히 지으시고 쿼리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그 안에 SQL 쿼리를 써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SQL 쿼리로 그냥 뭐 테이블 이름 있고 막 조인하고 막 여러분이 익숙한 그 쿼리가 많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등급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타입이 뭘까요? 얘가 이 쿼리가 반하는 타입이 뭘까요? 지금 보면은 요거 인롤먼트 레포지토리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인롤먼트라는 타입을 구현을 해야 돼요. 역시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가 이 셀렉트에 들어있는 퀄리티들에 들어있는 애들은 인롤먼트인가요? 보면은 인롤먼트의 모든 걸 가져오고 나서 추가로 서브젝트의 뭔가도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정의한 엔티티에 맞게 가져올 수가 없게 되면은 별도의 DTO, 아까 얘기했죠. DTO가 뭔지. DTO를 선언을 해주고 걔로 리턴 타입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 스크린 알아서 잘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뭐 보시면 스튜던트 네임, 스튜던트 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SQL에 적어놨죠. 그럼 스튜던트 네임에 값 채워주는 거고 스튜던트 그레이드에 값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의 명칭은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요. 음. 아씨,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한데 10분만 더 써도 되나? 죄송해요. 빨리 해볼게요. 10분 안에 제가 끝내보겠습니다. 하,
다음, DB 형상 관리. 여러분, 기 쓰시죠? 기. 우리 과제할 때 기 쓰잖아요. 개발할 때 기 쓰고. 깃을 왜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버전 관리, 그리고 히스토리 트래킹을 위해서예요. 여러 명이서 개발하더라도 서로 싱크를 잘 맞추면서 혼란 없이 개발하고, 그리고 옛날에 변경사항을 계속 남겨놔서 어떤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유지볼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그런 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DDL을 생각해 봅시다. DDL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파괴적인 변경이고 얘는 파괴적인 변경이잖아요. 얘는 코드보다도 더 잘 버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누가 막 갑자기 다른 개발자가 막 이상하게 막 이상한 DDL 써버렸으면은 막아야 되잖아요. 못 쓰게 막고 팀끼리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버전 관리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DDL에 대해서 버전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DDL을 버전 관리하는 거를 DB 형상 관리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요 부분이에요. 리소스 DB 하위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SQL이 많이 있어요. V1, V2, V3 이런 식으로 SQL이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게 Git 히스토리처럼 하나씩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이 되면서 쌓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그냥 사용법을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일단 플라이웨이라는 DB 형상 관리 툴을 씁니다. DB 형상 관리 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해 보이는 게 플라이웨이여서 가져왔고요. 요거는 플라이웨이는 어떻게 쓰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DB 마이그레이션 폴더 하위에다가 SQL을 여러 개 만들어 두면은 플라이웨이 실행 명령 또는 저 애플리케이션 실행 또는 테스트 실행 할 때 DDL을 V1 저 V1 뒤에 V 뒤에 있는 숫자 순서대로 쭈루룩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어디까지 뭐 어떤 SQL들이 실행했는지 그 이력을 요 플라이웨이 스키마 히스토리라는 테이블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을 해주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테이블 하나 더 추가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SQL 파일을 하나 더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V4 이런 걸로 하나 더 만들어주죠. 그럼 이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플라이웨이는 요 히스토리 테이블 통해서 어디까지 내가 실행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SQL 파일부터 실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DB에 들어가 있는 DDL이랑 DDL 이후의 변경 사항만 DB에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발자들의 로컬 환경에 있는 DB 테이블 싱크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에? 그리고 저 파일로 히스토리를 남김으로써 버전 관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별 과제 하시고 아니 저 토이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식으로 DB 형상 관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주의사항. 이미 한 번 실행된 SQL 파일을 수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한 번 수행해가지고 플라이웨이는 여기까지 실행했어. 이 테이블은 이제 이 상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미 실행한 DDL을 바꿔버리면은 지금 DB에 들어가 있는 구조하고 파일에 나타내는 구조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DB 형상 관리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수정하면 안 된다. 심지어 수정하려고 하면은 플라이웨이가 잘 막아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경 사항은 항상 새 파일을 작성하면 되고 버전 번호는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런 규칙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네이션. 요거는 어 뭔가 과제를 위해서 가져온 내용이고 저 데이터베이스랑 CRU들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응용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또 따로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페이지네이션은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걔를 부분 부분 쪼개서 갖고 오는 조회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메일 들어가 볼까요? 지메일 들어가면은 메일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그냥 페이지별로 한 번에 조회할 때 페이지별로 내려오고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수많은 메일을 한 번에 조회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페이지로 나눠서 조회하는 거를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네이션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오프셋 기반하고 커서 기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프셋 기반은 페이지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이버 메일 들어가 보면은 아래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 페이지 클릭할 때마다 해당 페이지로 점프를 해서 조회를 하죠.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쿼리가 나가냐면 이런 게 나가요. select from 뭐 포스트 게시글 해서 10개를 가져올 건데 이거 10만 개를 건너뛰고 10개를 가져와. 10만 개 맞나? 예. 그런 식의 쿼리가 나가요. 이게 오프셋 기반입니다. 이 오프셋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대로 커서 기반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언제까지 조회했다라는 거를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것부터 조회를 하는 거예요. 지메일을 들어가면은 지메일은 아래 1, 2, 3, 4, 5가 없고 이쪽 어딘가에 양옆 화살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페이지로 접근이 안 되고 다음 페이지 또는 이전 페이지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서버에서 최초 요청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조회하고 그거의 마지막 레코드에 대한 어떤 키를 내려줘요. 그 키는 저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 생성 시각이든 뭐 아이디든 유즈 케이스의 기능에 맞게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고 아이디라고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쭈루룩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있는데 지메일에서 10번 아이디까지 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조회를 했을 때 서버에서 내려준 마지막 아이디가 10번이에요. 그거를 클라에서 기억을 하고 유저가 다음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은 11번부터 10개를 조회한다는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이제 11번부터 10개 조회해서 내려주고 마지막 아이디는 이제 20번을 마지막으로 봤죠? 그러면 이제 스크라에서는 다시 21번부터 시작하는 요청을 올려주고 그럼 서버는 또 내려주고 요게 커서 기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커서가 방금 제 예시에서는 아이디다. 그래서 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사례를 먼저 볼까요? 그냥 오프셋 기반이면은 관리자 페이지나 뭐 게시판처럼 아래 1, 2, 3, 4, 5로 이미 페이지를 접근해야 되면 오프셋을 써야 되는 거고 인스타그램처럼 페이지 같은 거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그냥 무한 스크롤로 쭉쭉쭉 내리기만 하고 이미 페이지에 대한 접근은 필요 없으면은 커서 기반을 쓰면 됩니다. 심지어 커서 기반이 더 성능이 좋아요. 왜 그러냐라는 거는 오프셋 기반의 쿼리를 볼까요? 10만 번, 아니, 만 번째 페이지를 좋아하려고 하면은 10만 개를 다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DB가 앞에서부터 10만 개 다 읽고 그 이후 결과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쿼리 잘못 짜고 인덱스 잘못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은 DB를 모든 테이블을 쭈루룩 다 조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느리겠죠. 그래서 네, 커서 기반이 성능은 더 좋긴 하다. 그렇지만 실제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장단점도 뭐 있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제에서 에브리 타임을 구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과제로 나갈 내용은 리드미를 해볼까요? 아, 자. 우리는 게시글 기능과 댓글 기능을 구현할 거예요. 게시글에 대해서 CRUD 해야 되고 댓글에 대해서 CRUD 해야 되고 게시글에 대해서는 페이지네이션으로 조회를 해야 돼요. 우리 에브리타임 들어가면은 게시판에 대해서 게시글 쭉 볼 때 페이지 없잖아요. 그냥 무한 스크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포스트의 게시글에 대한 리스트 조회를 할 때 페이지네이션으로 조회를 하는 것이 스펙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네네. 페이지네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생성시각 내림차순 그리고 생성시간이 같은 경우
아이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내려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과제로는 게시글 CRUD와 댓글 CRUD가 있고, 게시글은 저희가 이미 DDL이랑 엔티티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댓글의 경우에는 DDL도 없고 엔티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DDL부터 하시면 됩니다. 플라이웨이 잘 쓰셔서 SQL DDL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추가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옵셔널 과제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추가하는 거는 옵셔널 과제예요. 내가 게시글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도 좋은 조회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인덱스를 더 봅시다. 네. 인덱스. 네. 그러고, 그래서 인덱스를 추가하는데, 이거 그냥 옵셔널로 하셔서 여러분께서 그냥 네, 옵션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인덱스를 뒀는데 이거 인덱스가 잘 동작하지는 모르겠어요. 페이지네이션 쿼리에 대해서 이 쿼리가 인덱스를 잘 타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동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저희에게 리뷰를 요청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면은 익스플레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익스플레인이라는 SQL 쿼리가 있어요. 그거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 이때 전제 조건, DB에 충분히 많은 레코드를 써야 돼요. MySQL이 인덱스를 태우는 조건이 통계 기반이거든요. 아무리 인덱스가 좋은 게 있어도 MySQL이 생각했을 때 이거 그냥 풀스캔 때리는 게 테이블 그냥 다 조회하는 게 낫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면 인덱스 안 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를 테스트 하시려면 얘가 인덱스를 타야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레코드를 쌓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한 100건만 쌓아도 잘 동작했던, 인덱스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건 쌓는 거는 클로드나 제미나이, GPT한테 잘 시키시면 잘 해줘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테이블에 레코드 쌓고 익스플레인 해보시면 된다. 네. 과제 설명은 리드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